안녕하세요. 벌써 40대가 넘은 남자입니다.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조금은 막막하기도 하네요. 저의 학창 시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주변에 친구 한 명 없었어요. 친구가 없다는 건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었다는 뜻이죠. 저를 놀리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지네 엄마 잡아먹고 태어난 놈, 재수없는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이런 말에 적극적으로 분노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 한편에는 나는 엄마를 잡아먹고 태어난 놈이 맞아 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친구와 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너네 엄마 너 낳다가 죽은 거 맞잖아. 그럼 너가 잡아먹고 태어난 거지 뭐 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정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로는 아버지께서 혼자 저를 키우셨죠.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고 어머니의 부재가 있긴 했지만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비슷한 거라도 구해다 주셨죠. 딱 하나 아버지에게 부족했던 건 건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제 앞에서 아픈 걸 티내진 않으셨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고작 중학교를 졸업했을 뿐인 어린아이는 몸이 조금 안 좋으셨을 뿐인 아버지의 부재를 쉽게 인정할 수 없었죠. 어찌저찌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도와줄 친척 한 명 없던 저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보육시설에 인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고아원이라고 불리던 그곳의 인식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은 행실이 좋지 못하고 거칠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거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저는 고아원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의 보조금을 받으며 혼자 지내기를 자청했죠. 사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산 지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 앞으로 떨어지는 보조금도 조금씩 줄었으니 아마 30년 전 누군가의 비양심적인 선택으로 제가 혼자 사는 게 가능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혼자 살게 된 저의 하루 일과는 하염없이 동네를 걸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동네 어른들은 혀를 차셨죠. 그렇게 하루 종일 동정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저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고 친구들이 놀렸던 대로 음침하고 기분 나쁜 기운을 풍기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제대로 씻지도 않았죠. 환경을 재정비하고 고등학교에 재학해야 했지만 저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 아마 저는 자연스러운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18살이 되었을 때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날도 하염없이 동네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조용하기만 했던 동네 한쪽 구석이 그날따라 시끌벅적하더군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그 공간을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쓱 지나가자 시끌벅적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아유, 쟤는 또 왔네. 재수가 없으려니. 라는 말이 들렸어요. 한 반년 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시끌벅적한 가운데에 서 있던 한 낯선 사람의 반응은 달랐어요. 아직 애 아니에요? 지금 어린애한테 무슨 말씀을? 정색을 하고 나무라는 새로운 사람의 반응에 다른 어른들은 흠칫 놀란 듯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어른들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황급히 떠났고 저는 저를 감싸준 인물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고마움이라는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생겼던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 어른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새로운 사람의 뒤로 축 개업이라고 쓰여있는 화환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있던 새로운 사람은 자신을 이 동네에 새로 생긴 떡집의 사장이라고 소개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느지막하게 아침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누군가가 집에 찾아오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니 어제 만났던 떡집 사장님이 보이더군요. 떡집 사장님은 곧 울 것 같은 얼굴로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너가 수철이 형 아들이었니? 떡집 사장님은 저희 아버지를 아는 듯한 눈치였어요.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떡집 사장님은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사장님의 눈물을 지켜보던 도중 사장님은 문득 고개를 들어 저희 집안을 살펴보셨습니다. 여기는 그대로네. 돌아가신 조부모님 때부터 사용하던 집을 알고 있는 듯한 사장님의 말에 저는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말하는 걸 까먹었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오랜만에 말한 것이었어요. 와본 적 있으세요? 제 질문에 사장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릴 때는 여기서 국수도 말아먹고 수박도 잘라먹고 그랬어. 사장님에게 뭔가 궁금한 것들이 생겼지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사장님은 어리둥절한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셨어요. 목욕을 마친 후에는 든든하게 밥을 먹었죠.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후로도 사장님은 매일 아침 저를 찾아오셔서 산책과 운동을 함께 해주셨고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우중충하고 기분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의 제안으로 고등학교에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조금은 남들과 같은 삶을 살길 꿈꾸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또다시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그대로 고등학교에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보다 상급생이 되어 있었으니 1년 동안 저를 괴롭히지 못했던 답답함을 풀기라도 하는 것인지 아이들의 괴롭힘은 더욱 질이 안 좋아져 있었죠. 그 지독한 괴롭힘은 학기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의 한계를 느낀 제가 터져버리고 만 것은 학기 말이 다 되고 나서였어요. 애미 없는 놈이 이젠 애비도 없네. 너 주변에 있으면 다 죽는 거냐? 어떻게 하냐? 너랑 같은 반 된 애들은 얼마나 재수가 없겠어. 아, 너네 아빠 죽기 전에 아팠다며? 죽는 것도 쉽게 죽는 게 아니네. 너 진짜 이렇게 불행해서 앞으로 인생 어떻게 하냐?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아이들의 말에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버린 저는 인생 처음으로 주먹다짐이라는 걸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왜소하고 작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남에게 쓴소리 한번 못 해볼 정도로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싸움에는 젬병이었어요. 당연히 저를 괴롭히던 양아치 무리 아이들에게 흠씬 얻어맞고 말았죠. 싸움은 소식을 듣고 저희를 말리러 온 선생님에 의해 제지되었어요. 사실 싸움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먼저 주먹을 든 건 저였고 양아치 무리 대장 박영훈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에게 꽤 크게 혼이 났습니다. 박영훈이 공부도 잘했고 그 아이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대단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더 많이 혼났던 것이라는 사실은 나중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것이었죠. 박영훈의 어머니는 귀한 자기 아들 얼굴에 상처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학교에 찾아와서 내 아들 때린 놈 당장 내 앞에 데려오라고!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자신의 어머니 뒤에서 박영훈은 기세 등등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박영훈의 어머니에게 진정하라고 설득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영훈의 어머니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선생님은 결국 저를 교무실에 데려다 앉히셨습니다. 어머니, 영훈이가 그동안 동진이를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크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설명을 들었음에도 박영훈의 어머니는 완고했습니다. 결단코 저에게 사과를 들으셔야겠다고 말씀하셨죠. 선생님들은 이 모든 시끄러운 상황을 서둘러 끝내고 싶으셨는지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절대 사과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를 도와주는 어른 한 명 없는 상황에서 결국 죄송하다고 사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박영훈의 어머니는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작 말로만 사과한다고 끝이니? 너가 잘못했으면 그만큼의 성의를 보여야지. 저는 박영훈의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래서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애들은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우리 귀한 아드님한테 사과해야지. 이런 걸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하니? 사과하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한다고 해도 무릎까지 꿇으라니. 그것만큼은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영훈의 어머니와 저의 실랑이가 점점 길어지자 선생님들마저도 저에게 원하시는 대로 사과하고 끝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이 정도로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했다면 박영훈은 잘못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 점점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또 정말 제가 악역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절대 학교를 나서지 않을 것 같은 박영훈의 어머니의 행동에 제가 결국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순간 교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치며 문을 연 사람은 사장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장님의 아들 경태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경태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듯 모든 상황을 꿰고 계셨어요. 지금 애 한 명 잡아두고 어른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사장님은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는 저를 끌어올리셨어요. 사장님의 덩치에 기가 죽은 박영훈의 어머니는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부모가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누구예요? 얘 가족이라도 돼요? 가족이라도 되느냐는 박영훈의 어머니의 말에 왜 제 고개가 숙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려간 고개는 지체 없는 사장님의 대답 이후 곧장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족이요. 지금 내 조카한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박영훈의 어머니는 제가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만만하게 봤던 게 맞았습니다. 제게 보호자가 있다는 소리에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아니, 분명히 부모가 없다고 했는데. 애가 부모가 없으면 누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사과하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겁니까? 에? 듣자하니 그쪽 애가 먼저 오랫동안 못살게 굴어왔다는데 애를 잡을 거면 본인 자식 교육부터 똑바로 시키고 해요. 뭐? 내 자식이 뭐 어때서 그래? 여럿이서 한 명 못살게 괴롭히고 욕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우리 아들이 그랬다는 거야 지금? 그래요. 여기 증인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증인이라고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사장님의 아들 경태였습니다. 경태는 저와 서먹서먹한 사이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동안 경태가 절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태는 저를 싫어한 게 아니라 혹시 자신이 저에게 실수할까봐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박영훈 무리들이 저를 못살게 구는 걸 알면서도 나서지 못했던 건 괜히 나서서 이를 키울까봐 였다고 합니다. 형이 박영훈한테 한 방 먹인 건 솔직히 속 시원했어. 그런데 박영훈 엄마까지 와서 형한테 무릎 꿇으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때는 나서지 않을 수가 없더라. 형한테 묻지도 않고 아버지를 불러와서 미안해. 경태는 저를 도와주었으면서도 제게 사과를 전했습니다. 경태는 박영훈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동안 박영훈 무리들의 패악질을 모두 이야기했고 덕분에 상황은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참고로 박영훈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태의 증언이 모두 끝난 뒤
사장님은 박영훈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자하니 그쪽 남편이 이 동네에서 꽤 크게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장사는 평판이 중요한데 댁내 아드님이 그렇게 애들을 괴롭히고 다녔다는 소문이 나면 꽤나 곤란해지시겠습니다. 그쪽 아들도 그걸 알아서 일부러 힘없고 부모 없는 애들만 못 살게 군 것 같은데. 그런데 어쩌나. 애들은 뭘 몰라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어도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박영훈의 어머니는 직전에 당당했던 모습을 잃은 채 초라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사장님은 앙칼진 소리에도 결코 굴하지 않으셨어요. 협박? 이게 협박 같아? 진짜 협박이 뭔지 보여줘? 남의 새끼 데려다가 이런 취급받게 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했었어야지. 먼저 꼬리를 내린 건 박영훈 쪽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오랫동안 동네를 떠나 계셨다고 하더라도 사장님은 대를 이어 동네에 자리 잡은 분이셨어요. 제가 살았던 작은 동네는 옆집 누구네 아들과 이사온 누구가 싸우면 당연히 오래 알고 지내던 옆집 아들 편을 들어주는 성향이 컸기 때문에 박영훈 어머니는 사장님을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저를 대하는 박영훈의 태도였어요. 저는 졸업할 때까지 박영훈과 그의 무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훈도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것인지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또 달라진 점을 하나 꼽자면 경태와의 관계입니다. 서로 서먹한 사이로 남아있던 경태와 저는 그날 이후 둘도 없는 형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경태와도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사장님은 저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셨지만 조부모님과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집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 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장님과의 관계에도 조금 바뀐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 저에게 사장님은 그저 고마운 분 또는 착한 분 아니면 은인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구예요? 애 가족이라도 돼요? 라는 질문에 사장님이 서슴지 않고 그래 라고 대답한 이후 저는 사장님을 저의 가족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나무라는 어른들 사이에서 저를 지키기 위해 총대를 맨 사장님의 모습은 저의 자존감을 많이 높여주었어요. 나를 위해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꽤 큰 위로가 되더군요. 저는 이후 나이는 1살 어리지만 고등학교 동기인 경태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은근히 무시하던 몇몇 선생님들도 제게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주말이 되면 사장님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평일에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해봤는데 저한테는 공부가 딱 맞더라고요. 형, 지금은 내가 형을 도와주고 있기는 한데 이러다가는 나도 형한테 추월당하겠다. 경태의 말은 곧 사실이 되었어요. 1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날 저는 전교 3등에 안착했습니다. 2등을 한 경태는 하마터면 위험했다고 저를 추켜 세워주었죠. 그날 저는 경태와 사장님 부부 그리고 사장님의 어머니와 함께 전교 3등, 2등 자축 파티 겸 생일 파티를 했어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면 그리운 마음이 듭니다. 이후에는 큰 사건 사고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고 18살 생일을 맞게 되었을 때 저는 그동안 늘 궁금해했던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날따라 신이 나셨는지 술을 살짝 걸치신 상태였어요. 사장님은 원래 자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왜인지 사장님의 학창시절은 어땠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줄줄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아주머니와의 러브스토리까지 풀어내는 사장님을 흥미로운 모습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조금 들떴나 봐요. 그동안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더군요. 사장님이 말을 잠깐 멈추시고 술잔을 드셨을 때 저는 지체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사장님과 아주머니, 경태가 함께 있던 자리의 공기는 순간 무거워졌고 사장님은 손에 든 술잔을 내려두셨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하더니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러고는 길고 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동진아, 네 아버지 수철이 형은 나한테 친형 같은 존재였다. 어릴 때 몸집이 작고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걸 막아준 게 네 아버지였거든. 사장님은 키도 크시고 풍채도 좋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몸집이 작고 약했다니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지? 내가 몸집이 작다고 하니까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들 대대로 키가 크고 몸집이 컸는데 유달리 나만 키가 크지 않았어. 18살, 19살 정도가 되니까 그때부터 훅훅 크더라. 경태는 중학생 때 이미 180이 넘었으니 내가 조금 이상했던 거지. 사장님이 몸집이 약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건 뭐 그런 일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막이가 되어준 게 아버지라는 사실은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야말로 키와 체구가 작은 분이셨거든요.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저도 남자치고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누군가를 지켰다니 의아하기만 했죠. 수철이 형이 아마 너보다 더 작았을 거야. 그런데 나는 세상을 살면서 수철이 형보다 크고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사장님과 아버지가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사장님은 몸이 약해서, 아버지는 부모도 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인간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 나쁜 놈들은 수철이 형의 가방에 구멍을 뚫어놓고 형이 구멍난 가방을 겨우 기어들고 오면 돈도 없어서 그딴 가방을 들고 다니냐? 라고 조롱했어.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니? 그때는 다 같이 못 살았던 시절이라 가방에 구멍 났다고 새 가방을 살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어. 구멍낸 그놈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자기들도 구멍난 가방 못 바꾸는 처지면서 왜 저희 아버지를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냥 이유가 있겠니? 그냥 놀리고 싶은데 수철이 형에게는 단점이랄 게 딱히 없었으니 가난을 약점 삼은 거지. 저 또한 아버지처럼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생이 너무나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을 읽은 것인지 사장님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보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랜만에 돌아온 동네에서 처음 들은 소식이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친형제처럼 사이가 좋으셨는데 그럼 대체 왜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장님의 얼굴에는 짙은 죄책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사장님은 성인이 되자마자 가게를 열 돈을 벌기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셨다고 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돈은 잘 모이지 않았고 벌어놓은 돈마저 사기를 당하는 등 많은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장님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모으기 위해 원양 어선을 타는 등 외부와의 연락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계획에 없었던 일들을 겪기 마련이죠. 그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사장님은 돈을 모으고 원양 어선을 타고 막일을 하고 기술을 배우는 동안 아주머니를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신부 부모님의 강력한 주장으로 결혼식은 동네와는 거리가 꽤 있는 곳에서 올리게 되었다고 해요. 사장님은 꼭 자신의 결혼식에 와달라며 아버지에게 청첩장을 보냈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다고 해요. 솔직히 그때까지 사장님은 아버지의 사정을 잘 모른 채 막연히 수철 형은 어디서든 잘 살고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결혼식에도 오지 않는 아버지에게 섭섭함을 느꼈다고 하죠. 실제로 사장님의 부모님에게 축의금을 건네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멀쩡했다고 하니까요. 나도 어렸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았으면 형을 찾아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연락을 해봤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세월은 막연하게 흘러갔고
사장님은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에 서운함이 흩어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사장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버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의 근황을 말하는 걸 매우 꺼려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듣고야만 아버지의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저에게도 충격적이었죠. 너는 네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니? 아니요. 그냥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것밖에. 그리고 평소에 몸이 조금 안 좋으셨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 그럴 것 같았어. 그 형이 너한테 말을 했을 리가 없지. 한참 주저하시던 사장님은 결국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수철이 형은 위암으로 떠난 거야.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위암이요? 그래, 위암. 위험도 아니고 위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동네에 돌아와서 형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곧장 병원에 찾아갔어. 기록이 남아있더구나. 형은 위암으로 그렇게 된 게 맞아. 사장님은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식습관이 위암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에 몸이 안 좋았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으면 위암까지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한 번도 배를 고른 적이 없었어요. 또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때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집이 가난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네,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모든 게 아버지 드실 거 안 드시고 쓸 거 안 드셔서 해주신 거였다는 거네요. 사장님과 저, 그리고 경태, 아주머니는 모두 숨죽여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동진아.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다. 아버지가 제대로 먹지 못해 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충격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사장님 탓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사과하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은 무거운 목소리로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일이지. 사장님은 아버지에게 노잣돈 조금을 빌려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흔쾌히 봉투를 건네준 아버지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서울로 상경한 사장님은 봉투를 열어보고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다고 해요. 그 봉투 안에는 대충 봐도 아버지가 평생 모았을 것으로 보이는 금액의 돈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당장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이 돈은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전하셨다고 해요. 부모 없고 의지할 구석 없는 사회초년생이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을 모두 준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니? 수철형은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쉬었던 적이 없었을 거야. 그 말은 맞습니다. 아버지는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했으면 집안 살림이 조금 폐하는 게 맞을 텐데요. 그렇지. 사장님은 지금까지 머뭇거렸던 것보다 한참을 머뭇거리셨습니다. 입을 뗐다가 다시 다물기를 한참 하시던 사장님은 결국 저의 닭달에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말을 하기 전에 너가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동진아, 너는 어찌됐든 너희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낳은 아이고 네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기른 아이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사장님의 얼굴은 결연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저는 왜 사장님이 이런 말을 앞세우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조금 살림이 나아졌을 때 형님은 형수님을 만났고 곧장 너를 가졌다.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예정일보다 한참 일찍 태어난 너를 낳다가 형수님은 돌아가셨고 미숙아인 너는 꽤 오래 병원에 있었다고 해. 아마 그 과정에서 모아둔 돈을 모두 잃게 된 게 아닌가 싶다. 정리하자면 예정에 없던 아이였던 제가 그것도 미숙아로 태어나서 집안에 모아둔 돈을 모두 사용하게 만든 것이었죠.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저를 기르기 위해 기술을 배우기보다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막노동을 선택하셨는데 일을 하던 도중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허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이미 병원비로 모아둔 돈을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허리를 치료하긴 어려웠겠죠. 아마 젊음의 치기로 무작정 참은 것 같아. 원래 허리는 살짝 삐끗한 게 몇 년 후에 심각해지기도 하거든. 다쳤을 당시에는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는데 싶은 생각이었을 거다. 그리고 나한테 건네준 그 노잣돈만 있었어도 막노동을 조금 미루고 기술이라도 배울 수 있었을 거야. 그러면 다치지도 않았겠지. 아버지는 낮에는 저를 사장님 부모님에게 맡기시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필 그렇게 정신없을 때 사장님이 결혼을 하셨으니 당연히 결혼식 참석은 무리였죠. 사장님은 부모님께 왜 이런 이야기를 진작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어머님은 수철이가 사정사정을 했다. 그 녀석 성격을 내가 뻔히 아는데 이 모든 개인사가 알려지면 가장 힘들어할 건 수철이었어.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설상가상으로 사장님의 아버지가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큰 병원이 있는 사장님이 계신 곳으로 잠시 이주를 하게 됐고 아버지는 정말 홀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홀로 남은 아버지의 허리는 손 쓸 수 없을 지경으로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당장 위의 문제도 병원비가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판국에 허리 수술에까지 쓸 돈은 없었다고 하죠. 병원 기록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장님은 말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셨습니다. 내가 그때 형의 전 재산을 받지만 않았더라도 나중에 갚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라며 계속해서 미안해 하셨죠. 하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도 이런 상황은 충분히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또 사장님도 사장님 나름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호전되는 듯 보였던 사장님의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고 이후엔 사장님의 가족들도 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서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장님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고향으로 다시 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사장님을 위로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건 아버지의 선택이었고 저희 집이 가난했던 건 사장님 탓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실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몰랐던 과거, 저는 아버지가 주무실 때마다 끙끙거리는 소리를 매우 싫어했어요. 잠꼬대가 요란하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모든 걸 알게 된 그 순간 아버지의 끙끙거리는 소리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신음이었고 저에게 고통을 들키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저를 부족함 없이 키운 아버지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감사함을 담은 눈물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사장님의 가게에서 일을 하며 용돈벌이를 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상경에서 재수학원을 다녔습니다. 사장님의 도움도 물론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좋은 학교의 공대 계열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좋은 기회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 땅까지 밟아보게 되었죠.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가보니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후에는 워홀을 하며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미국에서의 유학을 마쳤습니다. 모든 게 탄탄대로였어요. 미국에서의 공부를 마친 후에는 해외에서 알아주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계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 했죠. 지금 저는 나름 성공한 인생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에는 사장님의 도움과 조언이 있었어요. 저는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면 사장님과 늘 의논했고 저를 진심으로 염려하며 조언해 주시는 사장님의 따뜻함을 느끼며 사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이제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십니다. 너를 진짜 내 아들로 여길 수 있게 되어서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괜스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요? 저는 최근 한국지사로 발령을 받아 한국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장님을 모시고 살려고 해요. 아, 사장님의 떡집은 인터넷 쇼핑몰이 활발해지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사장님만의 트레이드마크 떡이 SNS에서 유명세를 타게 됐고, 인터넷 쇼핑몰까지 진출하게 되자 공장까지 운영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것이었죠. 그 일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경태입니다. 어릴 때부터 똑 부러진다 했더니 역시나 잘 될 줄 알았어요. 동네가 크지 않다 보니 저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박영훈의 근황도 알게 되더군요. 박영훈은 아버지 재산을 믿고 방탕하게 살았고, 지금은 알코올 중독이 되어 피폐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박영훈의 망가진 인생을 보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 마음은 안 드네요. 그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길 바랄 뿐입니다. 글을 마치기 전 저의 작은 바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못 먹어서 아프게 되는 사람이 없도록 불우한 환경에 처한 결식 아동이나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사회적 위치를 그런 분들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따라 낳아주신 아버지, 그리고 키워주신 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한국에 돌아가면 곧장 아버지를 모신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저의 또 다른 아버지와 함께요. 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